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윤리와 사상 9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진행하게 된 최항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 친구 만나서 반갑고요. 지금 아마 과목 선택이 이루어진 학교도 있겠고, 그렇죠. 아직까지 과목 선택을 하지 않은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9월에 과목 선택을 하든 좀 늦은 학교는 수능 이후에, 그쵸? 그래서 두 번에 걸쳐 하는 학교도 있고 다양한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참 고민할 때입니다. 과연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야 내년 수능에서 나에게 표점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난 수시로 갈지 나는 정시로 갈지 거기에 따라서도 또 과목 선택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선택 과목에 대한 그 고민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아마 깊어지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번 9월 학평 2학년 윤리와 사상은 매우 평이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고등학교 3학년 윤리와 사상도 굉장히 평이했어요. 원래 9월 학평이 상당히 좀 까다롭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수능하고의 그 가장 직접적인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9월 학평도 쉽게 출제가 됐고, 고등학교 2학년 지금 제가 보니까 9월 학평도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이제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여러분들이 이 윤리라는 과목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말고 충분히 선택을 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충분한 좋은 등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서 1번 문항부터 가볼게요. 1번 문항 아주 기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시험 보셨겠지만 1번 문항 보시면은 다음에서 강조하는 삶의 태도라는 건 이건 이제 사실은 비문학 독해의 영역이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죠. 제시문의 내용만 갖고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인공지능 기술 포기를 얘기한 적은 없죠. 공존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 인공지능과 공존하기 위해서 정확성과 신속성을 길러야 한다. 그것보다는 지금 여기서 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인간에 대한 윤리적 통찰을 바탕으로 인간을 존중해야 된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선지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많은 선지가 나와 있지만 많은 선지들을 그냥 제시문 없이만 보더라도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3번이 아마 윤리에 가장 가까운 선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윤리라는 과목이나 우리 인간의 윤리적 존재로서의 특성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윤리적인 성찰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됐고요. 네 번째, 인간의 고유성 실험보다 효율성을 당연히 해당 없고요. 편의 증진 외 첨단 기술의 전적 역시 제시문의 내용과 무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어때요? 1번, 2번, 4번, 5번은 제시문의 내용과는 직접적으로 어때요? 강조하는 삶의 태도가 아니고 몇 번이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부터 윤리 사상이 본격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총평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양 윤리가 10문항, 동양 윤리가 6문항, 그 다음에 한국 윤리가 4문항. 그러니까 어때요? 한국 윤리를 동양 윤리에 넣어버리면 10문항, 그 다음에 서양 윤리 9문항, 토탈 19문항의 윤리와 사상이 나오죠. 이제 2번부터 쭉 20번까지는 다 윤리 사상, 동서양의 윤리 사상만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2번의 제시문이 내가 무엇입니다. 어떤 윤리사상입니다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열반이라던가 또는 어때요. 색이라던가 무상이라던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 윤리사상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단서가 많아요. 불교 또는 석가모니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불교나 석가모니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오답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뻔한 개념이 있어요. 고정된 실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영원불변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무명의 상태는 유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무명은 극복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뭐밖에 안 남는다? 그렇지. 3번밖에 안 남는다. 그러면 3번에서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냐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뭐다? 무상함이다. 그럼 무상함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여러분들 수준에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윤리와 사상을 제가 좀 오래 가르쳤습니다. 학교에서도 오래 가르치고 EBS에서도 오래 가르쳤는데 이제 해보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데 이런 용어들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선택할 때는 상당히 많은 주저함을 만들어주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용어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명이라던가 무상이라던가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서 얘기를 하는 무상이라는 건 변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체인지, 변화한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3번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됐나요?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아무래도 2학년 여러분들 학력 평가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제 과목 선택을 하는 시기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단서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윤사에 관심을 가진 친구들은 아마 어렵지 않게 이 문제도 해결을 했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단서는 근대 서양 사상가라는 단서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성이 정념의 노예이고 노예이어만 한다. 그쵸? 예, 이거 말고도 물론 굉장히 많은 단서가 있지만 너무 확실하네. 그치? 누구죠? 흉. 데이비드 흉이라는 사상가는 뭐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가볼까요?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 동기는 정념이 아니라 이성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뭐를 강조하는 사상가죠? 주정주의.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보기 기억은 아웃. 니은 사회적 유용성을 증진하는 행위가 당연히 어때요? 시인의 정서를 불러일으키겠죠. 왜 우리한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를 쾌감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예, 됐고요. 자, 디귿 쾌락과 고통의 감정은 도덕적 선악 구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쾌락과 고통의 감정이 도덕적 선악 구별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쾌감, 불쾌감, 그렇죠? 예. 그다음 리을 타인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공감 능력이 도덕성에 너무 뭐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내용 나왔죠. 공감이 도덕성의 기초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뭐다? 니은과 리을이 되니까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어려울 만한 건 없었어요. 그렇죠? 단 보기 디귿이 아직까지는 이제 2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2학년 학생들이라는 함은 다른 게 아니고 사탐과 관련된 문항을 많이 접해보지 못한 친구들이 많겠죠. 왜 기출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보는 시기는 아니니까.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기 디귿 같은 요런 보기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고민을 만들어주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쾌락과 고통의 감정이 도덕적 선악 구별의 근거? 이게 무슨 말일까? 쉽게 얘기하면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쾌감. 어때요? 우리에게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어떤 행위다? 도덕적 행위. 너무 쉬운데요? 그렇죠. 그럼 우리한테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는요? 그렇지. 그건 비도덕적인 행위가 되겠지.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 네 번째 4번 한번 가볼까요? 4번은 어떤 주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렇게 지우다 보니까 발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죠. 한국 사상가 이렇게 나오죠. 엄밀히 얘기하면 뭐 한국 윤리 사상, 더 넓게 보면 동양 윤리에도 뭐 들어갈 수 있죠. 한국 윤리니까. 근데 한국 사상가 갑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갑은 누구냐? 제가 봤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의 지극히 올바른 도를 밝혀서. 근데 우리의 도는 올바른 거예요. 올바르다라는 걸 한자로 뭐라고 얘기해요? 정의죠. 그 다음 어때요? 요거 봐요. 사악한 게 있대. 사악한 거. 그러면 사악한 건 뭐일까? 쫓아내야겠죠. 척사. 그럼 올바른 거 뭐 해야 돼? 지켜야겠죠. 지킬 위자.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위정척사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을? 우리의 도는 무의 이하이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어디서? 동학에서. 근데 뭐 여러분들은 이까지는 아직까지는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왜? 뭐가 있으니까 분명히 한올림이 강조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다? 동학이다. 뭐 위정척사 동학은 충분히 출제가 많이 됐고 될 가능성이 높죠. 앞으로도 왜? 공통점과 차이점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갑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먼저 위정척사. 국력의 증진을 위해 전통적 정치 체제를 변형. 아니죠. 왜? 위정척사는 뭐를? 성리학적 가치나 질서를 계승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전통적 정치 체제 변혁을 위정척사가 주장하진 않는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요거는 뭐 시험에 거의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면 뭐 이렇게 어때요? 막 서구식의 정치 체제 그런 것들의 이제 수용을 강조하는 건 그건 뭐죠? 급진계화 쪽의 입장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그다음 볼게요. 위정척사. 동양의 정신 문화와 서양의 과학 기술 기본적으로 어때요? 위정척사는 정신 문화뿐만 아니고 어때요? 기술적인 거 있죠? 과학 기술적인 거에 있어서도 서양 거 어때요? 뭐 하고 있다요? 부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강하게 거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다 뭐 위정척사에 해당될 수 없는 내용들. 3번 한번 가볼까요? 요 포인트입니다. 동학은 신분질서 유지라고 동학은 어때요? 신분에 있어서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죠. 맞나요? 그렇지. 다음 동학 내세에서 이상세계. 벌써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상세계 실현은 맞아요. 동학의 특징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후천개벽.
그건 맞는데 이 후천 계백이 어디에서 실현됩니까? 현세에서 실현된다라고 강조를 하지 내세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적절하지 못하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2학년 그 수준에서는 원래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3학년 가서 좀 더 심화된 내용 배우고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요거보다 이제 많이 어렵게 출제가 돼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힘이 길러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5번 보세요. 위정축사 동학 모두 다 서양 종교의 확산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 부정적이다. 당연히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걸 뭐다? 위정척사 동학의 공통점을 가지고서 정답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됩니다. 정답 다 확인하셨죠? 그럼 이제 5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5번째입니다. 그렇죠. 5번. 5번을 딱 봐도 여러분들 서양윤리 사상가 나왔구나라는 건 뭐 그림을 통해서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겁니다. 언제 서양 사상가인데 어디냐? 언제적 서양 사상가? 고대 서양 사상. 우리가 보통 교육 과정에서 얘기할 때 고대 서양 사상가라 그러면 범주가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에피크로스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일단 볼까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이다. 너무 유명한 얘기 나왔잖아요. 소피스트, 그치? 프로타고라스란 말이야. 그럼 여기 봐봐요. 무지의 자각, 영혼의 수련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누구죠? 소크라테스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한번 가볼까요? 옳은 걸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는 거야? 옳은 거? 프로타고라스는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는 진리를 인식할 수 없다. 지금 소피스트는 뭐를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뭡니까?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누구는? 소피스트들은. 근데 어때요? 없다고 했으니까 잘못됐죠. 됐나요? 다음. 프로타고라스. 소피스트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진리를 뭐하죠? 부정하지. 근데 어때요?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어때요? 적절하지 못한 선지가 되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봐주면 되는 거예요. 1번은 감각적 경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었고 2번은 보편타당한 진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평가하고 싶었고 이런 식입니다. 그럼 이제 3번 가볼까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덕을 갖춰야 한다. 당연한 거.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트레이드마크가 뭐죠? 지덕복 합일이다. 응? 참된 지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유덕해지고, 유덕해진다라는 건 이제 덕을 지닐 수 있고, 그래야 뭐 해질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 그걸 지덕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번은 뭐 무조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4번. 소크라테스는 행위의 옳고 그름은 주관적 신념에 따라 결정? 아니야. 뭐에 따라서 보편타당하고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고 얘기하잖아. 누가? 소크라테스가. 그러니까 어때요? 주관적 신념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적절하지 못한 내용이 되겠죠? 네. 자, 5번. 야, 이게 참 재밌는 게 나왔어요. 이게 좀처럼 나오지 않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카메오로 출연을 시키는 거죠. 가브는 인간보다는 자연을 탐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둘 모두 부정이죠. 왜냐?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 중에 하나가 철학의 주제를 자연에서 어디로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까? 인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그것이 어때요?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교육과정 수준에서는 잘 출제가 되는 공통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두면 돼요. 뭐 매우 잘 출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카메오로 출제되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있어야 등급에서 좋은 여러분들이 우월한 위치에 설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문제가 쉽다 어렵다를 떠나가지고 어떤 문제나 선지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서 6번째 한번 가볼게요. 6번은 여러분들 봐도 동양윤리구나 또는 한국윤리구나라는 걸 어렵지 않게 일단은 직관적으로 파악을 했을 거야. 그렇죠?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들? 일단 발문을 보면 한국유교 사상가라고 딱 나온다고요. 일단 한국유교 사상가라 그러면 우리 교육과정에서 딱 3명이 떠올라. 누구? 이황희, 정약용이야. 맞죠? 그럼 그 중에 누굴까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 너무 어렵게 여러분들 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바란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서로 바란다라는 거지. 뭐와 뭐가? 이와 기가. 그럼 이가 바란다라는 거, 요게 포인트가 되겠지? 그 이발을 주장한 사상가는 누가 될까요? 이황 선생이 되는 거지. 그쵸? 예. 너무 여러분들 이렇게 한 줄 한 줄 다 여러분들이 분석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평가라는 건 제한된 시간에 얼마나 단서를 정확하게 찾아서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요구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하나하나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100% 해석해야 한다라는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밑에 한번 볼까요? 밑에 딱 봤더니 뭐가 나와요?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이통기국이라는 것은 이 선생의 대표적인 얘기죠. 그렇죠?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무의이다라는 말은 제가 이제 여러 번 수능 강의에서는 강조를 드렸는데 리는 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발을 부정하니까 당연히 두고 이 선생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요게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윤리와 사상을 만일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시게 되면 요 정도 제시문은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의 제시문에 해당됩니다. 수준 자체가.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상당히 아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왜? 뭐 무의, 유의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의 개념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면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을이갑에게 제기한대요. 그러면 이 선생이 이황 선생님한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에요. 일단 볼게요. 7정은 기가 바라고 이가 기를 탄 것이다 라는 건 이건 어때요? 두 사상가 모두의 공통점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비판할 수가 없겠죠. 그쵸? 다음 한번 봐봐요. 사단은 본래 순수하게 선한 감정이다. 이건 어때요? 이황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걸 강가한다라고 하면 적절하지 못한 비판이 되겠죠? 다음. 사단과 7정의 연원이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요거 자체가 언더라인 쳤죠. 선택지에서 언더라인 친 이 부분은 누구의 입장이 아니야? 이 선생님의 입장이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 입장이 아닌 걸 갖고 비판할 수는 없잖니. 그쵸? 예, 그래서 1, 2, 3번은 모두 다 아웃이에요. 그러면 4번 한번 가봅시다. 네 번째인데. 기본적으로 성리학은 주자도 그렇고 이황도 그렇고 이의도 그렇고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가 탁한 게 불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쵸? 이건 어때요? 이황과 이의의 공통점에 해당되겠지. 그래서 어때요? 이걸 갖고 강가한다라고 비판하면 적절한 비판일까 아닐까? 당연히 적절한 비판이 안 되는 거죠. 됐나요? 마지막 5번. 이는 기가 바라는 까닭일 뿐 결국 포인트는 뭐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이 선생은. 리라는 것이 뭐가 아니다? 발하는 것이 미안해요. 리라는 것이 발할 수 있다 없다? 발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누구의 입장이야? 이 선생의 입장이거든. 근데 어때? 이완 선생님이 이 사실을 이가 발하지 못한다는 것을 뭐하고 있다? 간과하고 있다. 이것이 결국은 이 선생님 입장에서 이황 선생님한테 제기할 수 있는 가장 어때요? 적절한 비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출제를 한 거야. 왜? 이황 선생님은 이가 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 선생님은 이가 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정답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7번째 한번 들어가 볼게요. 7번. 7번 봤더니 역시 동량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왜? 한자가 보이잖아. 그쵸? 근데 이제 봅시다. 갑이 긍정, 을이 부정이야. 그럼 갑과 을이 누군지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제가 봤더니 사사로운 욕망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자. 인과 예 얘기 나왔고 극기복례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누굽니까? 공자가 되겠다. 그쵸? 그 다음 을 봐봐. 을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수준에서 볼 때는 조금 어렵게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시문입니다. 물론 뭐 요 정도만 돼도 사실은 기본이지만 여러분들은 기출문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을과 관련된 제시문은 여러분들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볼게. 도가 없어지면 덕이 나타나고 덕이 없어지면 인이 나타나고 인이 없어지면 의가 나타나고 의가 없어지면 예가 나타나고 그쵸?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게 바로 뭐다? 예라는 거야. 왜? 이 예라는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히 이 예라는 것이 굉장히 인위성이 강하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사상가는 누굴까요? 노자입니다. 그러면 공자는 긍정이야. 노자는 부정이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 조합입니다. 공자와 노자를 비교하는 유형은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럼 볼까? 겸허와 부쟁의 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노자가 긍정을 해버리네. 정답은 뭘 요구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공자가 긍정하고 노자가 뭐 해야 돼? 부정해야 되는데 요건 노자가 뭐 해요? 노자가 긍정을 해버려. 그러니까 어때요? 1번은 정답이 될 수 없겠다. 그렇죠? 2번 볼까요? 사회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를 실천해야 되는가? 당연히 어때요? 공자가 긍정하고 노자가 부정하네. 정답은 몇 번이 되죠? OX는 2번이 되겠네.
됐어요? 그럼 3번 봐봐.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건 왜 그럴까요? 요것도 1번과 똑같아. 노자가 뭐 해버려요? 긍정해버려. 그러니까 어때? 정답이 될 수 없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좀비 친소에 구별이 없는 사랑인, 제가 길게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왜 끊었는지. 당연히 공자의 입장에서 대표적으로 뭐 한다? 부정하잖아요. 공자가 부정하네. 그쵸? 그 다음 볼까요? 도덕보다는 엄격한 법률로 사회 질서를 유지, 역시 똑같아. 5번 또 공자가 뭐 한다? 대표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이다. 이러니까 정답은 뭐밖에 없어요. 2번밖에 OX가 안 나온다고요. 됐나요?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수능에서 여러분들 고3이 됐을 때 수능에서 공자와 노자의 주제를 만나도 난도는 2 이상을 안 넘어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자와 노자의 조합이 출제가 되면 난도가 매우 평이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8번째 8번 한번 가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윤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발문의 상당 부분에 많은 단서를 여러분들한테 발문 부분에서 주고 있다고 얘기했죠. 고대 서양이란 말이야.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부분에서 지금 프로타고라스하고 소크라테스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해? 고대 서양 사상가에 쭉 해당되는 사상가를 설명했지. 그러면 그 중에서 누구와 누구를 빼야 돼? 그치? 누구와 누구? 소크라테스하고 소피스트는 빼야 된단 말이야. 출제가 됐으니까. 그럼 이제 누구 남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스토아. 그 중에서 아마 2명이겠죠. 맞아?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봤더니 여기 답이 있네.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 아타락시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답은 누굴까요? 에피쿠로스다. 그쵸? 똑같은 거야. 어떻게 보면 상응하는 구조로서 여기다 뭐를 했어요? 마음에 동요하지 않는 상태, 아파테야. 이 파테야라는 건 파토스죠. 정념이 없는 상태, 정념으로부터 해방된 초연된 상태야. 그러니까 여기 누구죠? 스토아란 말이야.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구조로서 제시문을 만들어 준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좀만 했으면 어렵지 않게 누군지 찾을 수 있게 제시를 해준 거죠. 그럼 한번 가볼게요. 먼저 에피쿠로스부터 고통을 회피하기보다는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죠. 왜? 에피쿠로스는 뭐를 강조하고 있다? 소극적 쾌락. 맞죠? 자, 그 다음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신에게 의지하라. 역시 에피쿠로스는 어때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에게 의지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오히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신이라든가 운명이라든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명료한 사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적절하지 못한 내용. 그 다음 스토아로 가보자.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여기네요. 주어진 운명을 바꿔 나가야 한다 그러면 스토아에 해당되지 못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스토아는 어떤 삶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삶을. 됐고요. 네 번째 가봅시다. 뭐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이 나왔네요. 정답으로. 이성은 인간의 본성이죠. 자연의 본성이다. 쉽게 얘기하면 어때요? 인간과 자연의 본성이 뭐다? 이성이다. 여기서 얘기를 하는 이성은 사실 어때요? 로고스라는 우주 이성, 거기로부터 파생된 또는 그 개념을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사실 이거는 우리가 물론 뭐 선택지나 보기로 안 나오란 법은 없지만 주로 뭐로 만들고 있는 부분이다. 요 개념은 제시문으로 주로 스토아를 나타내는 제시문으로서 많이 활용되는 개념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정답 선지를 만들었다라는 거. 그런 게 이제 좀 약간의 특이함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봅시다. 요거는 뭐 따 보셔도 좋은데 다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어디를 보면 돼? 공동선이야. 당연히 어때? 에피쿠로스는 뭐 할까? 반대하겠지. 왜? 에피쿠로스가 얘기를 하는 삶은 어떤 삶을 강조하고 있죠? 은둔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맞죠? 그런데 어때요? 그런 에피쿠로스가 공동선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라면 당연히 어때?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해결됐어요? 네. 9번째 한번 가볼까요? 9번. 9번 또 역시 서양윤리가 출제가 됐네요. 갑시다. 9번을 보시면 일단 제시문을 한번 봅시다. 제시문이 여러분들 수준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제시문인가? 응? 일단 봐봐라 여러분들. 앞엔 고대였죠. 지금은 근대 서양이 나온단 말이야. 우리가 보통 근대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근대는 계보가 어떻게 보면 좀 길고 많지. 보통 뭐 베이컨, 그 다음에 데카르트, 그렇죠? 흉, 스피노자, 그 다음 칸트, 공리주의, 보통 요 정도를 우리가 이제 근대라고 교육 과정에서는 분류를 해서 출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중에 누구냐라는 거야. 제가 봤더니 둘은 똑같은 학파야. 뭐죠? 공리주의. 왜? 여기 보면 나오잖아.
쾌락과 고통은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여긴 또 나오네. 쾌락을 질적으로 우월하다고 규정. 쉽게 얘기하면 어때요? 쾌락에 있어서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쾌락에 있어서의 질적 차이를 부정하고 있지. 그럼 양적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야. 그러면 누구죠? 여기가 벤담이 되지. 여기가 누가 될까요? 밀이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뭐 한번 가볼게요. 도식이 나오네요. 갑이 벤담이었죠? 을은 밀입니다. 요거는 이제 무조건 둘 모두 긍정해야 돼. 왜? 쾌락주의의 특징이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공리주의는 어때요? 넓은 개념으로 보면 쾌락주의란 말이야. 에피쿠로스와 함께. 그러니까 어때? 모든 인간은 쾌락과 고통의 의지에 지배, 둘 모두 긍정.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기억은 A에 들어갈 수 있겠다. 맞죠? 좋아요. 그 다음 B는 뭐가 들어가야 돼? OX가 나와야겠네. 공리의 증진을 위해서 개인의 쾌락을 항상 배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부정할까요? 대표적으로. 이건 벤담이 긍정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벤담이 얘기할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서 거기서 얘기를 하는 최대 다수에는 누구도 들어가요? 나도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어때요? 지금 이 니은에 나타난 보기가 벤담의 입장에서 긍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어때? 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기, 그 9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도는 가장 높았다. 왜, 뭐 때문에 그러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보기 니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보기 니은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개념은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공리주의 하면. 그렇죠? 근데 과연 거기서 최대 다수에 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까지는 심화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심화된 개념을 가지고서 보기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9번 문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워해야 되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니은은 적절하지 못해요. 그 다음 디귿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보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또 리을도 어려웠어. 그쵸? 일단 디귿부터 가봅시다. 밀이야. 단순한 감각적 쾌락보다 고상한 쾌락이 더 바람직하겠죠. 맞죠? 좋아요. 그러면 정답은 기억 디귿인데 리을은 왜 안 되느냐? 그쵸? 동일한 양으로 측정된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다.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양적으로 동일하면, 쾌락이 양적으로 동일하면 그 쾌락은, 양적으로 동일한 쾌락은 질적으로도 동일하다는 얘기거든. 여러분들 미리 어떤 쾌락이 있어요? 그 쾌락은 A와 B의 쾌락이 있어. 그럼 어때요? 둘이 양적으로 동일하다면 그 쾌락은 어때요? 질적으로도 동일할까? 하나는 감각적 쾌락이야. 하나는 정신적 쾌락이야. 근데 어때요? 양적으로는 동일하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그럼 어때요? 과연 양적으로 동일하다고 해서 이 두 가지 쾌락이 질적으로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왜? 그렇게 되면은 밀이 어때요?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한다라는 밀의 기본 입장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때요? 당연히 밀의 입장에서는 뭐다? 그렇지 않다. 굉장히 어려웠죠.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재밌는 게 정답에 해당되는 보기 기억과 디귿은 쉬웠어요. 오답에 해당되는 보기 니은과 보기 리을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기 니은과 보기 리을을 해석을 못했어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근데 정답을 맞췄죠. 왜? 정답이 너무 평이하게 나왔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알고 풀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알고 푼 게 아니라는 거죠. 맞죠? 네.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윤리를 공부할 때는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다음 10번째 10번을 한번 가볼까요?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 역시 발문에 어느 정도의 단서가 들어가 있네요. 고대 서양 사상가 누굴까요? 굉장히 많은 단서가 있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단서가 있죠. 고대 서양 사상가 중에서 중용을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상가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에 해당되는 것만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볼게요. 자, 대표적으로 이렇게 봐. 실천적 지혜야 품성적 덕이야 아니야? 아니지. 실천적 지혜는 지성적 덕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기 기억은 아웃입니다. 됐죠? 자, 니은. 의지의 나약함으로 인해 악한 행동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알아도 나쁜 행동 할 수 있는 거야. 뭐? 그치? 의지가 나약해서. 됐고. 그 다음, 도둑질과 같은 행위에도 중용의 상태. 즉, 도둑질에 중용이 있느냐 없느냐. 요겁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 자체로 나쁜 행위에는 중용을 가질 수 없다. 됐죠?
그 다음 중용의 지속적 실천을 통해 품성적 덕이 형 당연한 얘기. 그럼 정답은 뭐가 되죠? 니은과 리을이 되네요. 몇 번이 정답입니까? 4번이 정답됩니다. 됐나요? 딱 절반 왔어요. 10번까지. 이제 11번 들어가겠습니다. 11번째 가보시죠. 11번째 갔더니 고대 동양사상가 가불입니다. 고대 동양사상가는 많죠. 뭐 공자, 맹자, 순자, 뭐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어때요? 노자, 장자도 보통 출제할 때 고대 동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발문에. 일단 누군지부터 찾아봅시다. 누굴까요? 사단 얘기가 계속 강조되고 있고, 물론 뭐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입니다. 사단이 누구죠? 맹자. 그 다음 여러분들 봐봐. 누구야? 본성이 어때? 이익 좋아하고 뭐 너무 이기적 욕구라는 거야. 그게 인간의 본성이래. 누구죠? 순자. 요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나오죠. 볼까요? 벤 다이어그램 나왔습니다. 갑은 맹자입니다. 을은 순자예요. 그럼 봐라 우리 친구들. 뭐 다 여러분들이 관심 깊게 보면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몇 가지 포인트만 보면 돼요. 자, 사단을 지니고 있대. 누구만 해당될까? 맹자만 해당되겠지. 순자는 어때요? 우리 인간의 본성? 사단 안 갖고 태어나거든. 순자는.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 A로 가야 되네. 좋아요. 그 다음 이거는 모든 대부분의 윤리사상이 다 맞아. 성인이 되기 위해 지속적 수양 필요하다. 이건 뭐 그냥 여러분들이 어때요? 가볍게 넘겨도 좋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오케이? 좋아. 기억력은 좋아.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는 디귿이 좀 어려웠다고 느낄 수 있거든. 왜? 인의가 실현된 도덕적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 인의는 맹자는 갖고 태어난다고 보고 순자는 안 갖고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뭐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인의가 실현된 도덕적 사회를 지향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A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정답 틀렸어. 그러니까 정답은 맞췄어. 근데 여러분들 어때? 과정이 잘못된 거지. A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되나? B로 가야지. 인의가 실현된 도덕적 사회 지향은 맹자와 순자, 즉 유교 사상가들이 추구하는 공통적인 목표예요.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안다고 느끼는데 이런 게 이제 윤리가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모른다라는 거지. 그 다음 마지막 봅시다. 순자만의 특징, 타고난 예를 발휘해. 여러분들 봐봐요. 순자인데 예를 타고났어요? 순자가? 말도 안 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1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문제를 접해보면 개념은 일단 굉장히 단단해야겠죠. 개념을 단단히 한 다음에 그 튼튼한 개념 위에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몇 번만 풀어보면 이런 정도는 어렵지 않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2번째 12번인가요? 예, 갑시다. 또 뭘까요? 12번 이렇게 봤더니 불교네요. 근데 재밌는 게 중국 불교입니다. 중국 불교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뭐와 뭐죠? 교종과 선종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상할 정도로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수능 기준으로는 교종은 출제를 안 하고 있죠. 그렇죠? 거의 선종. 그 선종의 대표적인 사상가 누구죠? 해능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럼 볼까요? 모든 법이 다 자성에 갖추어져 있으며 자성은 항상 청정함, 쭉 여러 가지 단서가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이거죠. 도노. 도노를 강조하고 있는 중국 불교 사상가라 그러면 선종을 대표하는 사상가 누굽니까? 해능입니다.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해능의 선종에 대해서 묻는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봐봐. 자신의 본성과 부처의 본성은 본래 다르지 않죠. 그렇죠? 부처가 되기 위해 경전 공부에 몰두 틀렸어. 왜 틀렸는지 답은 밑에 나와. 경전 공부 몰두하기보다는 뭐를 강조해요? 선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직관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직관이라던가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정답이 되는 거야.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본래 불성이 없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원래 청정무관 불성을 다 갖고 태어나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게 불교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첫 번째하고 세 번째니까 을이 되나요? 1.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11번 문제도 특별히 어렵지 않았지만 12번 문제도 특별히 여러분들이 고민할 만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동의하셔요? 그럼 13번째 한번 가볼게요. 13번은 어떤 사상가가 나왔을까요? 13번 또 발문을 봤더니 뭐라고 나와요? 근대 서양 사상가다.
옳은 것 우리한테 요구가 단서가 많아요. 너무 단서가 많아 제가 봐도. 근데 너무 단서가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단서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뭐가? 선의지. 뭐라고 또 나오고 있어요?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의지가 아이고 죄송해요. 의지가 선하지 않다. 쉽게 얘기하면 다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선의지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누굴까요? 칸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칸트. 그럼 볼까요?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맞아요? 오, 정답.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13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2번.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는 유용성이 아니겠죠. 그렇죠? 이건 뭐 특히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는 건 공리주의 쪽입니다. 행위의 동기가 악하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선해요? 말도 안 되죠. 왜 말이 안 됩니까?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칸트는 바로 뭐다? 행위의 동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도덕적 행위의 목적은 개인의 행복 증진이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예. 자, 그 다음 볼게요. 도덕 법칙에 따르는 삶은 언제나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여기 제일 어려웠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공부 좀 한 친구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응용해서 출제가 된 건데 여러분들은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가장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게 뭐가 문제일 때? 의무가 문제일 땐 뭐를 고려하지 마라? 행복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어때요? 도덕 법칙에 따르는 삶이 언제나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다? 이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칸트가 의무가 문제일 때는 뭐를 고려하면 행복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도덕 법칙이 따르는 삶이 행복한 삶을 항상 보장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어때요? 도덕 법칙에 따르는 삶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도덕 법칙,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무로부터 비롯된다. 똑같은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어때요? 이때는 뭐를 행복을 오히려 뭐 하면 안 되는 거야? 고려하면 안 되는 거거든. 됐어요? 근데 어때요? 언제나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이거는 성립될 수가 없고, 물론 이제 칸트가 행복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단 뭐가 문제일 때, 의무가 문제일 때 행복을 고려하지 말라라고. 요 내용을 가지고서 어때? 사실은 4번과 5번 선지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적절하지 못한 내용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몇 번 더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 13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좀 까다롭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됐나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14번 한번 가볼게요. 14번째입니다. 뭐 굉장히 잘 나오는 사상가가 나왔어요. 다음을 정한 한국 사상가 입장. 그럼 이 한국 사상가는 누굴까요? 여기 나오네요. 본성을 이 사상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한대. 그쵸, 기호인데. 이게 뭐 어떤 기호? 선을 좋아하는 기호를 갖고 있다. 이게 본성이래. 누구죠? 정약용. 그럼 볼까요? 인의 덕은 측은지심의 학충을 통해 자, 인의 예지라는 것은 형성되는 거다. 좋네요. 맞죠? 다음. 인간은 자주직권이 있어 선악을 선택할 수 있다. 맞네요. 그쵸? 그 다음 봐봐. 선을 좋아하는 기호를 갖고 있어. 누구? 인간은. 근데 동물은 어때요? 안 갖고 있거든. 근데 어때요? 인간과 동물이 다 갖고 있다 그러면 안 되고. 맞죠? 그 다음. 인간의 모든 욕구 제거를 강조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때요? 욕구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정약용 선생은.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 기억과 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개념이 몇 개 있어요. 정약용 선생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분들도 알고 있잖아요. 뭐 덕, 이치, 천리 이런 개념들이 나오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지. 그런 개념들이 보기를 구성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주 어려워하는데 그런 개념들을 싹 빼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담백하지. 쉽게 얘기하면 어때요? 평이하다라고 느끼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분명히 그런 내용들 제가 지금 강조드린 그 개념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14번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몇 번을 들어간다? 이제 3면의 마지막 문제 15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15번을 갔더니 중세 서양 사상가구나. 갑은. 그쵸? 갑은 중세예요. 그 다음에 을은 어디? 근대 서양 사상가. 옳은 걸 여러분들한테 골라달래요. 이건 좀 과거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비교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신앙과 이성은 모두 신에게서 나온 것으로 대립적인 것이 아니다. 신앙의 진리가 인간이 이성의 능력을 넘어선다 할지라도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성이 지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때요? 뭐와 뭐의 관계? 신앙과 이성의 관계는 뭐하지 않는다?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어때요? 조화가 가능하다라고. 대표적으로 누구의 특징이죠? 아퀴나스가 얘기했죠. 둘 모두 다 신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맞죠? 그 다음 신이고 자연이고 자연은 필연적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의 어때요? 실체란 말이야. 신이 어때? 무한한 실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누굽니까? 스피노자죠.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 신 이외에는 어떠한 실체도 없다. 신만이 유일한 실체이다. 끝. 자, 아퀴나스와 스피노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자, 아퀴나스예요. 신앙과 이성의 영역은 구별되기 때문에 조화될 수 없다. 아니죠. 조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아퀴나스. 영원한 행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현세에서 실현. 여러분들 어때요? 아퀴나스는 영원한 행복은 기본적으로 뭐 현세가 아니고 어디? 내세에서 실현되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됐죠? 그 다음 물론 어때요? 인간의 노력만으로도 안 됩니다. 알겠어요? 뭐가 있어요? 신의 은총이. 자, 다음 스피노자. 자연의 필연성에서 벗어날 때 스피노자가 언제 자연의 필연성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합니까? 자연의 필연성에 따라 살라고 하지. 그쵸? 그 다음 네 번째 스피노자. 신을 이성적으로 인식할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 그걸 강조하고 있죠. 예. 다음 5번. 갑과 을 둘 모두 다 어때요? 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초월적이고 인격적인 존재이다. 누구는 됩니까? 아퀴나스는 되는데 누가 안 된다? 그렇죠. 스피노자가 안 되죠. 스피노자는 어떤 성격의 신을 강조하고 있다? 범신론의 입장을 지니고 있다. 됐나요? 신이 곧 자연 그 자체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다? 스피노자의 신에 대한 입장이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5번 선지는 스피노자에게는 적절하지 못하다. 되셨죠? 15번 마무리하고 이제 16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면으로 여러분들하고 들어가게 되네요. 16, 17, 18, 19, 20. 그렇죠? 봅시다.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 또 나오네요. 고대 동양, 그쵸? 이렇게 발문에 꼭 명시가 돼 있다라는 것. 나는 꿈에서 나비가 되어 홀홀 날았다. 이게 참 제가 이걸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이게 이제까지 평가원에서는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즉 고3 우리 여러분들 선배들이 치렀었던 그런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거의 한 번도 다루지 않았었던.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장자의 교양으로 읽는 장자에서 나타나고 있는 호존몽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가지고 제시문을 구성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볼게요. 왜 놀랐냐? 잘 출제되지 않는 구성이니까요. 나는 꿈에서 나비가 되어 홀홀 날았다. 나비는 유쾌하고 어색함이 없어서 나임을 깨닫지 못했다. 잠시 후 화들짝 꿈에서 깨어버리니 나였다. 내가 꿈에서 나비가 되냐? 나비가 꿈에서 내가 되냐? 그럼 나는 어때요? 나비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거냐? 아니면 내가 나비의 꿈을 꾼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와 나비는 반드시 구분이 있기는 있을까? 이를 가리켜 사물의 변화, 물화라고 한다. 이게 이제 장자에 나오는 호존몽이죠. 요겁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 장자라는 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도가를 대표하는 사상가니까 그 입장에서 여러분들 어때? 도가의 특징을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도에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시비선악을 구분하면 안 되죠. 맞죠? 다음. 좌만과 심지의 수양을 통해 예악 안 되죠. 왜? 인위적인 거니까. 다음. 오감으로 지식을 쌓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편견이 생기는 거거든. 그 다음. 무의자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본성을 안 되죠. 우리가 타고난 본성, 그 자연적 본성대로 살아야겠죠. 그 다음. 상대적 분별에서 벗어나서 만물을 평등하게. 결국 이게 한자로 뭐라고 해요? 재물. 그러니까 재물론을 강조하잖아요. 도가에서.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 되는 거야? 5번이 정답 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쭉 진행시켜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자와 장자의 문제는 수능에 출제가 될 때에도 그렇게 오답률이 높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출제된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17번인가요? 네, 17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할 만한, 뭐 그렇게 어려워할 건 없는데, 그냥 막연한 그런 어떤 두려움, 그런 게 여러분들 존재할 수밖에 없죠. 윤리화 사상을 제일 처음 공부할 때, 뭐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많은 친구들이 윤리화 사상을 포기하는, 그렇죠, 접어버리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바로 주희와 왕수인, 바로 요 파트입니다. 요 파트에서 대부분 친구들이 윤사책을 접어요. 내 길이 아니구나. 근데 실제로 이제 재밌는 게 시험이 진행될수록 보면 오답률은 높게 나오지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답률이 높게 나오지 않아요. 그 말은 처음에 어렵게 보이지만 실제로 문제가 낼 때는 계속 패턴화된, 정형화된 똑같은 내용의 개념이 출제된다라는 거. 그럼 일단 갈게요. 요까지죠. 자, 다 뭐 좋아요. 포인트는 딱 끝에 있죠.
이치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다. 이치는 바깥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맞아요, 여러분들. 뭐 심증리. 좋아요. 그렇게 하셔도 돼. 누구죠? 왕수인이네.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지극히 하고자 한다면 사물에 나아가 이치. 그러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사물에 뭐가 있다? 사물에도 이치가 있대. 그리고 그걸 공부해야 돼. 그건 누구의 입장이죠? 그치. 요거는 주자. 주시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봐봐, 마지막. 나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 뭐뭐라고 생각한다. 그럼 누가 누구에 대해서? 왕수인이라는 사상가가 주의라는 사상가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 보기 기억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봐봐요. 일단 1번. 모든 사물에는 각각의 이치가 내재함. 이건 어때요? 왕수인의 입장이 아니야? 아니죠. 자신의 입장이 아닌 걸 갖고 비판할 수는 없어요. 다음. 천리를 보존하기 위해 사욕을 제거해야 함. 이건 어때요? 둘 모두의 공통점이야. 그래서 어때요? 모르고 있다라고 비판할 수가 없어. 왜? 이건 둘 모두의 뭐기 때문에 공통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거야. 됐죠? 아웃. 그 다음 볼게요. 자, 왕수인은 지행합일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어때? 도덕적인 지식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 왕수인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왕수인은 어때요? 지와 행을 뭐로 보고 있어요? 하나로 보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어때? 도덕적 지식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 이건 왕수인의 입장이 될 수 있어 없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알겠어요? 그렇지. 물론 뭐 주의가 어때요? 도덕적인 지식보다 실천이 어때요? 중요한 거는 뭐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어때요? 강가한 게 아니고 뭐 했다? 주의가 강조했다. 뭐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선지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4번째. 왕수인은 누구나 다 어때요? 양지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때요? 누구나 양지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당연히 어때요? 왕수인의 입장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자신의 입장이 아닌 거 갖고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정답은 뭐다? 5번이야. 결국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이치가 마음 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자, 사물의 이치가 마음 밖에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누구의 입장이야? 그렇지, 왕수인의 입장이야. 근데 그걸 주희가 뭐 하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주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마음 밖에도 마음 밖에 사물에도 뭐가 있다? 이치가 존재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왕수인 입장에서 볼 때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뭐 해결을 이렇게 같이 풀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혼자서 볼 때는 부담스러워요 라고 느낄 수 있는 주제. 맞죠? 맞는 것 같아요. 18번째. 다 왔어요. 3문제 남았어요. 이제 남은 문제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출제됐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오셔요. 한국 불교 사상가입니다. 갑을 모두 다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진여, 생멸, 그 다음에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게 안 보이지. 계속 이것만 보였을 거야. 뭐만 보여요? 예, 일심만 보였어요. 그 맞아요. 일심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절대 불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진여, 생멸 이 얘기가 나는 포인트는 뭐다? 두 가지면은 그 본체가 둘이 아니다. 박스 치고 절대 불이. 이게 이제 사실은 원효가 강조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 을은 봤더니 바로 나오죠? 도노 점수. 그쵸? 누굽니까? 진울. 맞아요? 요렇게 아마 문제 풀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부터 가볼게요. 자비의 실천을 통해 중생구제에 힘써야 된다. 누가 봐도 이건 맞을 수밖에 없잖아. 너무 상식적으로 봐도 맞잖아요. 불교 맞죠? 그 다음 일심으로 보면 깨끗함과 더러움 또 근본적으로 자 봐봐. 깨끗함과 더러움 또 뭐다? 둘이 아니다. 결국 그 얘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파도치는 바다와 고요한 바다도 둘이 아니다. 중생과 부처도 둘이 아니다. 결국은 계속 가는 거야. 둘이 아니다. 둘이 절대 불이. 됐나요? 옳은 내용이에요. 정답은 옳지 않은 걸 찾아가야 돼요. 그럼 봐봐. 진울.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이게 바로 뭡니까? 선정의 정자와 지혜의 정해 쌍수. 맞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봐봐. 4번째. 누구나 도노를 하면 모든 습기가 곧바로 제거될까요? 오케이?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 점진적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알겠어요? 곧바로 제거될 것 같으면 점수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어때요? 적절하지 못한 건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죠. 5번 볼까요? 불교 종파 간 대립과 갈등 조화롭게. 즉 어때요? 둘 모두 다 뭐를 강조했다? 조화를 강조했다라는 거.
이건 뭐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한국 불교의 대표적 특징입니다. 뭐가? 조화가. 됐고요. 19번째인가요? 19번 한번 가보시죠. 자, 19번 갑니다.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근대 서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 근대입니다.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특정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일단 자,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뭘 물어볼 거야? 자, 제가 동그라미를 똑같은 단어에 대해서 4개를 쳤거든요. 우상이라는. 그럼 우상이라는 것을 이 사상가는 좋은 걸로 볼까요? 제거, 즉 타파해야 되는 걸로 볼까요? 이거 나오잖아, 제거. 됐어? 그래서 이 사상가는 우상을 몇 개로 얘기하지? 4대 우상. 맞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상을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수능 특강이나 데 설명을 했나요? 그렇지?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때? 편견, 선입견. 이게 우상이거든. 됐어요? 이 사상가는 누굴까요? 베이컨이죠. 프랜시스 베이컨입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뭐죠?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뭐 하나의 격언처럼 그렇게 그걸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베이컨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다음 볼게요. 베이컨에 해당되는 걸 여러분들 골라주면 돼요. 진리 탐구를 위해 전통적인 권위를 맹신하지 말아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됐어요? 예를 들어 어때요? 그런 어떤 권위를 맹신해버리면 그건 뭐 어디에 빠지? 우상에 빠지는 거거든. 됐죠? 그다음 니은 관찰과 실험이 아닌 이성적, 이러면 안 돼요. 관찰과 실험이 왜 안 됩니까? 이 사상가는 이제 귀납법, 참된 귀납법을 강조하는데 그 귀납법의 가장 핵심이 뭐야? 관찰과 실험이거든. 됐어? 근데 어때요? 관찰과 실험이 아닌 이 표현이 나오면 이건 당연히 어때? 베이컨의 특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돼요. 디귿. 자연과학적 지식으로 인간 생활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 좋아요. 그렇지? 그래서 어때요?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상가도 뭐를 강조하고 있다? 유용성. 자, 리얼.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 오직 연역적 반복.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보기 니은에서도 강조드렸죠. 이 사상가는 뭐를 강조하는 사상가라고 얘기했죠? 귀납법.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될까요? 기억과 디귿이 되겠지.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 되네요. 됐나요? 예. 그래서 뭐 프랜시스 베이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단독 주제로는 출제가 잘 안 되는 그런 어떤 사상가인데 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2학년의 단계고 그러다 보니까 프랜시스 베이컨의 우상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뭐 우상을 묻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뭘 물어봤다? 귀납법을 묻고 있는 겁니다. 어디? 보기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렇죠? 20번째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주제가 나오는지. 자, 먼저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발문 얘기하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발문 보게 되죠? 자, 고대 서양 이제 나올 대로 다 나왔어요. 누구 나왔죠? 그렇지. 제가 보니까 소피스트 나왔고 소크라테스 나왔고 아리스토텔레스 나왔고 그다음 누구 나왔어요? 그렇지. 스토아, 에피크로토까지 다 나왔어. 누구만 안 나왔다? 플라톤만. 이제 누가 나올 차례일까요? 플라톤이 나올 차례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 국가와 개인에게 똑같이 벌써 세 부분, 뭐 당연히 세 부분은 어때요? 뭐를 강조할까? 영원 3분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국가에도 역시 뭐가 있다? 세 계층.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지혜, 용기, 절제, 정의의 사주도까지 강조하고 있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제시문에서 우리가 찾아낼 건 다 찾아냈다라고 저는 봐요. 누굽니까? 이 고대 서양 사상가의 이름은 플라톤입니다. 그럼 이제 플라톤과 관련된 특징들만 여러분들이 즉 플라톤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여러분들이 골라주면 끝이 나는 거죠. 그렇죠? 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겁니다. 민주국가 실현을 위해서 시민 모두가 정치, 이게 민주주의와 관련된 얘기인데 여러분들 플라톤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에 대해서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부정적이거든. 그래서 아웃입니다. 됐죠? 다음. 국가의 모든 구성원은 재화를 생산하는 일에 그러면 여러분들 통치자들도 대표적으로 통치자야. 통치자들도 어때요? 이 재화를 생산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나요? 그렇진 않죠.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아니지. 누구? 생산자. 아웃되겠고요.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 뭐 정답은 누가 봐도 3번이 되겠네요. 조음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때요? 선의 이데아를 인식한 누가? 철인이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 철학자 철인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정답 확인하셨어요? 자, 그럼 네 번째. 통치자 계층을 제외한 다른 계층은 절제의 덕을 지녀.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통치자 계층은 절제의 덕이 필요 없어요?
필요하잖아. 그쵸? 근데 어때요? 통치자 계층을 제외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어때요? 뭐다? 아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겠고,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국가 안에서 계층 간의 자유로운 역할 교환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플라톤은 당연히 어때요?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 그쵸? 그런데 어때요?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플라톤의 특징으로는 역시 뭐다? 적절하지 못한 내용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20번의 정답, 마지막 문항의 정답 몇 번이 되나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우리가 20문제를 봤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제 기본적이고 평이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어때요? 상당히 난도가 높은 내용을 가지고서 복이나 선지를 분명히 만든 문항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윤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결국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리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분명히 해볼 만한 아주 좋은 과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9월 학력평가 윤리와 사상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